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점점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그런 화면 보셨습니까? 요리사가 간을 보는데 간이 싱거우니까 소금을 넣는데 국자에 원래 있던 그거는 계속 마시면서 계속 소금을 붓는 거죠. 계속 소금을 부으면서 이건 계속 이것만 마시는 거죠. 아무리 마셔도 이게 간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방금 그 짓을 하고 왔어요. 핸드폰에 있는 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백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컴퓨터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콘센트도 연결하면서 계속 이게 왜 안 되지? 이 케이블 꽂아보고 저 케이블 꽂아보고 그 짓 하고 왔어요 지금. 제가 이제 노트 이 갤럭시 노트 이게 뭐 고장이 났나 이게 잭이 잘못됐나 그러고 왔어요. 이제서야 알고 왔어요. 제가 지금 치매 짓 하고 있다는 걸.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앞에 좀 남겨놨는 게 있었죠. 87쪽에 그 상업입지론부터죠. 자, 오늘도 문제를 좀 풀고요.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제 다 갖고 계시나요? 풀어보셨죠? 다 풀어보셨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문제지 없으신 분 계시나요? 다 갖고 계시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에 토지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토지의 어떤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가? 지금 질문의 개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부동성이나 인접성인데 여기 인접성은 없죠. 연접성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표현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용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인문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의 차이죠. 자연과학은 어떤 용어가 있으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같은 뜻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미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대부비율, 저당비율, 융자비율, 담보인정비율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과목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과목을 가르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냥 대충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 딱 하나는 요거는 요 뜻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이 과목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의 성격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접성이나 인접성이나 같은 말이니까 이런 표현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균형의 결정 및 균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하행하는 소욕성과 우상행하는 공곡선을 가정하고요.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 소리는 수요자들이나 공급자들 모두란 얘기예요. 수요자들이나 공급자들 모두 가격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수요자들은 수요를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그러면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고 가격은 반드시 급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다음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가격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주택 매수자의 수,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시장 변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은 주택 수요의 결정 요인이다. 이건 다 옳은 편이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나 공급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요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해서 건설사들이 비용 부담 감소로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 실제로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증가가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키면서 임대료도 상승시킨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일정 산업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이게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거는 비용 증가 산업을 가정하는 거예요. 비용 증가 산업. 이거 이제 언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지역지구재해나 아니면 여과 현상 이런 걸 말씀을 드릴 때 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초과이윤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공급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뭐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보조한다거나 시장이 어떤 정부가 정책을 쓸 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뭘 얻게 돼요. 초과 이윤을 얻게 되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올라갔던 가격이. 자, 근데 이렇게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게 자재를 더 많이 사가지고 오고 사람도 더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대체로는 그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의 보통이다. 그러면 원래 생산 단가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생산 단가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균형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급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중간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는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가격보다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이라는 게 원래 단가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된다는 거죠. 그 생산 원가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에는 수요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키면서 임대료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여기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5번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으로 나오면은 이 적중률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정답 지문으로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런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난이도를 높이는 거고 이 난이도 조절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도는 이게 높지는 않거든요. 중요도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답 지문으로 만들지 않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앞에다 배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에다 배치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려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은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3번의 경우는 2017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1300만 채 주택이 있어요.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죠. 그 당시 이렇게. 이 중에서 50만 채가 공가래요. 그러면 1250만 채가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2017년 말 현재. 그러면 1250만 채 차 있는 양이 바로 저량 수요량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존재하는 양은 저량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에 공급된 주택 수가 40만 채인데 한 해 동안 했으니까 유량 공급이 40만 채란 얘기죠. 그 중에서 35만 채가 팔렸대요. 1년간 35만 채가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유량, 수요량이 되는 거죠. 이때 주택 저량 및 유량 공급량과 주택 저량 및 유량 수요량은 얼마가 되는지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이건 바로 정답 지문을 바로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 읽으면서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저량 공급량은 1300, 저량 수요량은 1250, 그 당시에 차 있는 양이니까. 그리고 유량 공급량은 40, 유량 수요량은 35,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저량 공급 1300만 채, 유량 공급 40만 채입니다. 다음에 4번은 다음은 주택 분양가 규제 부작용에 관한 기술이다. 분양가 규제. 부작용이죠. 타당성 없는 것은 1번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럴 수 있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공급 줄이면은 민간 주택 가격이 오히려, 중고주택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새 집보다 낡은 집이 더 비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유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주택의 과소비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초래한다. 과소비가 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소득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평형대보다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자신에게 좀 과한 평형대를 분양 신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난 심화, 집을 잘 짓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택산업 생산성을 저하시키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이게 바뀌어 있죠. 이 전매 차익 때문에 가수요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정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표 형태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표 형태가 아니라 이제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호경길 때 20%, 정상일 때 10%, 불경길 때 마이너스 10%일 것이 예측되고 호경기, 정상, 불경기에 각각 0.3, 0.3, 0.4 그러니까 30%, 30%, 40%일 때 기대 수익률 하니까 그 순서대로 곱하면 되잖아요. 20% 확률이 0.3 10%일 확률이 0.3 마이너스 10%일 확률이 0.4 이렇게. 여기는 3이 6이죠. 6.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다 퍼센트 그대로 남겨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한쪽은 퍼센트가 있고 한쪽은 퍼센트가 없을 때는 퍼센트를 하나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죠. 퍼센트가 양쪽 다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한쪽을 퍼센트를 없애서 곱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5%가 되나요? 이렇게.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이에요. 옳은 것을 찾는데 순현가법에서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기대 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할인율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할인율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이 뭐예요? 내부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은 내부수익률이죠.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과 일치한다면 순현가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뭐예요?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요구수익률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요구수익률이죠.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과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수익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가 0이란 의미는 해당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현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해당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이 뭐예요? 요구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수익률 이렇게도 지금 표현되어 있고 3번에 4번에 해당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 이게 바로 요구수익률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순현가법이나 내부수익률법 모두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순현가법이죠. 내부 수익률법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순현가가 0일 때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일 때 할인율,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을 때의 할인율, 이게 다 내부 수익률이죠. 다음에 7번은 저당 채권 유동화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1번에 저당 채권 유동화는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금을 더 쉽게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유동성 위험은 줄어드는 거죠. 유동성을 높이는 거죠. 유동성 위험 줄어들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는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이렇게 나눌 때요. 부동산 시장과 이 자본시장 이렇게 나눌 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 자본시장으로 돈이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자본시장이 너무 침체될 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자금 흐름의 왜곡이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저당 채권 유동화를 통해서 발행하는 증권 있죠. 그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자본시장이에요.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근데 그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금은 다시 또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이 부동산 증권을 산 자금이 말이에요. 부동산 증권을 산 자금이 다시 어디로 흘러들어와요? 부동산 쪽으로 돌아요. 부동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은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매개해주는 역할,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 채권 유동화는 투자자에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 채권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연구하여야 할 요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지역경제 분석이란 지역시장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시장 분석 하나이다. 맞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란 시장 지역 내에 특정 유형별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분석, 수급 분석. 맞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 자,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 없다, 어떤 물건을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구체적인 물건을 놓고 얘기할 때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개발된 부동산 또는 대상 개발 사업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장성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거는 결국은 돈 들어오는 게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화폐시장 같이 다 고려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순순해 이런 거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수익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이 있는지 분석. 자, 그래서 다 맞고요. 자, 5번이 틀렸는데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사실은. 5번은 자, 우리 지역 경제 분석은 토지를 분석하는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시장 분석은 그 위에 또 분석하고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지역 경제 분석이 끝난 후에 기초조사라고 보면 돼요. 일종의 기초조사.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정보는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 단계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 갈수록 아래 단계를 포함한다라고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투자 분석이잖아요. 투자 분석이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린 것이고요. 투자 분석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투자 분석이 다른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은, 그러니까 5번 같은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높으면서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내버리면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 다들 맞추셨나요? 오, 그래요? 아, 지난주 했으니까. 아, 맞다. 지난주 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일주일만 지나면 싹 포맷이 돼서 왔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제 9번은 다음 보기에서 기업 간 이윤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에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해서 평가한다. 키워드가 일체로 거래, 그리고 불가분 관계죠. 일괄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뭐예요? 분 평가죠. 일부만 평가, 부분 평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인가요? 4번이죠. 일괄 부분. 다음에 그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진 것은 정액법, 정률법, 시장 추출법도 들어가죠. 시장 추출법도 들어갑니다. 시장 추출법은 환원율 산정 방법에도 들어가고 감가 수정 방법에도 들어가요. 양쪽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시장 추출이라는 말은 키워드가 시장에서 추출한다 이 말이잖아요. 시장에서 추출한다는 얘기는 시장 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고요. 수요 공급자들이 뭐예요? 거래하잖아요. 그 거래한 매매 사례는 거래 사례.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한네, 추출. 요게 키워드예요. 이게 환원율도 추출할 수가 있고요. 환원율도 추출할 수가 있고 감가 수정액도 추출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환원율 추출할 때는 사례로부터 사례 가격과 사례 순수익 이거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감가 수정액 추출할 때는 경과년수에 따른 사례 가격이에요. 경과년수에 따른 사례 가격. 어떻게 했어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 거래된 가격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 거래되는 가격하고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과 연수에 따른 사례 가격을 조사하면 이제 감가 수정액 찾는 거고 사례 가격과 사례 순수익해서 사례 환원율을 찾아서 대상 부동산의 환원율 찾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환원율 공식이 뭐였어요? 환원율 공식이 총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아니에요. 그 총투자액이 가격 아니에요. 총투자액이 가격이에요. 총투자액과 가격은 항상 같은 거예요.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이에요. 사례 가격, 사례 순수익 찾으면 사례 환원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의 사례를 찾아야 되죠.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서 이렇게 모두 다 이제 시장에서 추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오늘 그 87쪽이죠. 87쪽에 상업 입지부터 상업지, 상업입지죠. 8번에 상업지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배후지의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뭐 중요도는 높지 않아요. 중요도는 높지 않은데 배후지 개념, 이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배후지가 다른 말로 상권입니다. 87쪽의 8번이죠. 배후지는 상권이에요, 상권. 1번의 배후지 분석은 현재의 배후지뿐만 아니라 장래의 배후지로 발전할 후보지도 고려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후지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양호하겠죠.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겠죠. 그 다음에 배후지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상권이에요, 상권. 상업지 입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배후지 분석은 매상고를 예측하는 입지 선정 활동이다. 그렇죠. 그 매상고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후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5번에 상업용 배후지는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그 배후지의 범위는 고정적이다. 이게 틀렸죠. 5번이 틀렸어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넘어가시면은 9번이 이제 중요하죠. 9번, 10번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레일리 이론에서부터 허프, 크리스탈러의 이런 상업 입지론들입니다. 자, 일단 9번 문제는 레일리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허프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레일리는 이 공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당기는 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크기가 이제 인구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렇게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이제 문장으로 만들 때 뭐 비례냐 반비례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중심의 크기가 다른 두 중심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그 경계는 가까운 쪽 가까이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작은 쪽 가까이 있고 큰 쪽에서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작은 쪽 가까이 경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중심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레일리는 장애 요인이 없죠. 장애 요인을 고려한 사람은 허프가 이렇게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1번의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크기에는 비례.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에서보다 가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애 요인이 있으면 이제 변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허프는 소매 지역 이론에서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 이게 바뀌어 있죠. 시간 거리 개념, 물리적 거리 개념 바뀌어 있어요. 그다음에 레일리는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으로 봐 미시적 분석을 하였다면 허프는 거시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 상이하다. 이것도 바뀌어 있죠. 레일리가 거시적이죠. 레일리는 중심지가 주변의 고객들을 어떻게 끌어당기느냐, 얼마 범위까지 끌어당기느냐, 이 중심지를 위주로 봤죠. 중심지를 위주로 봤는데 허프는 사람을 위주로 봤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여기 이제 미시적 분석이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10번의 경우는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출제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한 번쯤은 또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 10년 넘도록 안 나오고 있어요. 출제가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유형이 두 개의 유형이에요, 계산 문제가. 지금 그 10번과 같은 유형의 계산 문제가 있고요. 넘어가시면은 12번이나 13번 이런 유형의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경계를 묻는 문제고 하나는 그 당기는 힘, 흡인력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경계를 묻는 문제. 자, 이렇게 계산 문제는 유형별로 이렇게 뭘 묻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왼쪽이 더 작은가요? 오른쪽이 더 크고? 중심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A는 중심의 크기가 얼마예요? 1200인가요? 여기가 1200. 여기가 2700이죠. 크기는. 그리고 여기 거리는 총 몇 킬로미터요? 10km인가요? 10km. 자, 이랬을 때 경계는 작은 쪽 가까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범위가 작고 여기가 범위가 더 크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왼쪽에 이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5km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죠.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5번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찍어도. 5번은 한가운데니까, 한가운데보다 왼쪽이니까. 자, 그러니까 찍어도, 1, 2, 3, 4 중에 찍어야 되겠죠. 근데 느낌상, 제가 찍으라면 한 2번, 3번쯤 찍겠어요. 그죠? 너무 또 한쪽으로 이렇게 1, 4 이렇게 너무 이러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게, 얘가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요 지점에서는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요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헷갈릴 정도 아니에요. 당기는 힘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분자에는 이게 크기가 들어간다, 분자에. 분자에는 한쪽은 1200이더라고요. 한쪽은 2700이더라고요. 분자에. 이게 분자에. 근데 분모에는 거리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게 똑같은 값이 돼야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은 값이 돼야 여기 당기는 힘이 같을 거 아니에요. 요 지점에서는. 그러려면은 요 숫자들이
제곱수가 되어야 돼요. 제곱수가 되어야 딱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밑에가 분모가 제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계를 묻는 문제는 빨리 제곱수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간단하게 해야 돼. 간단하게. 동그라미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12와 27이 나는데 모두 다 3의 배수잖아요. 요거는 3의 4배고 요거는 3의 9배잖아요. 그러면 4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대 9. 이게 4고 이게 9면은 뭐의 제곱이고 뭐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에 2가 들어가요. 여기가 3이 들어가면 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4, 9분의 9 똑같잖아요. 1, 1. 값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제곱인지를 빨리 찾는 거예요. 뭐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몇 대 몇이에요? 2대 3. 이걸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총 몇 등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2대 3이라는 얘기는 총 5등분을 해서 왼쪽에 2칸, 오른쪽에 3칸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총 이제 10km니까 총 5칸, 한 칸이 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4. 4가 왼쪽으로부터 4죠. A로부터 4km 지점이 바로 경계가 되죠. 찍었는데 틀렸네. 굉장히 좋아한다. 찍었는데 틀렸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괜히 찍었네. 찍지 말걸.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치매 증상이 좀 심해서 그래요. 자, 아무튼 A로부터 4km 지점이에요. 다음에 이제 11번도 보고요. 상권에 관한 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권이란 점포와 고객을 흡인하는 지리적 영역 또는 모든 소비자의 공간 선호의 범위를 말한다. 거기까지 어떤 고객들이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1번은 오른편이고요. 다음에 2번의 크리스탈로는 중심성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상하 계층으로 나누었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죠. 최소 요구치라는 게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고객들은 여기를 이용을 해줘야 된다 라고는 최소한의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고객들이 더 넓은 지역의 고객들이 이 중심지까지 가서 재화를 구매해 와야 되겠죠. 재화가 도달하는 데가 여기까지. 이게 이제 중심지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론 정리할 때 말씀드렸죠. 중심지 성립 조건에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는 것. 중심지의 계층성해서 피라미드 구조했죠. 피라미드. 그 다음에 중심지 형성 과정에서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 형성된다는 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그래서 2번은 맞고요. 다음에 3번의 허프는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에서의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관한 확률 모형을 제시하였다. 맞죠? 이 허프는 중심지가 여러 개인 경우도 적용했죠. 이 레일리는 중심지가 2개밖에 없지만 허프는 중심지가 한 개 더 생겨도 관계없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 확률, 이쪽으로 갈 확률, 이쪽으로 갈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분포, 즉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반면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치우쳤다. 이게 박혀있죠. 허프가 미시적이잖아요. 허프는 이 사람을 본 거, 사람.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 사람을 봤지만 크리스탈로도 거시적 분석이에요. 크리스탈로도 이렇게요. 일정한 간격으로 점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점포들이 이렇게 커져 가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은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똑같은 사람이 모래알 뿌려놓은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요. 그럼 사람의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점포 이렇게 커져갈 때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중심지 형성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정육각형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이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중심지를 거시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다음에 5번에 허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동네 큰 슈퍼가 있어도 적당한 거리에 대형 할인 매장이 있으면은 큰 슈퍼 지나서 이제 대형 할인 매장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12번, 13번. 자, 여기 이제 이런 형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경계를 묻는 문제는 10년 넘었어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넘었으니까 오히려 조금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주로 출제된 거는 이제 12번, 13번 형태로 출제되는데 12번과 13번의 차이가 뭘까요? 12번과 13번의 차이는 12번은 거기 괄호 속에 함정이 있어요. 도시 인구의 6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함. 이런 함정이 있고 13번은 그런 함정이 없어요. 그냥 그 밑에 도표 안에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 30만 명을 다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위에는 12번에서는 인구 10만 명을 다 하면 안 되고 6만 명으로 줄여서 해야 돼요. 6만 명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에 걸 풀면 되겠죠. 자, 위에 거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는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예요.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A가 당기는 힘. 자, 거리가 어떻게 돼요? 2km의 제곱 4분의 32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800. A가 당기는 힘은 800이고요. B가 당기는 힘은 9분의 1800이죠. 3의 제곱. 3의 제곱 9분의 1800 하면은 여기가 1200 나오나요? 자, 이럴 때 이게 몇 대 몇인가 빨리 보이면은 다행이고요.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인가요? 2대 3 금방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면은 금방 하면 돼요. 2대 3이나 4대 6이나 같잖아요. 그러면 40%는 A 쪽으로, 60%는 B 쪽으로 이렇게 이게 보이면 그렇게 하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800 더하기 1200분의 800만큼은 A 쪽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거 800 더하기 1200 중에 1200만큼은 어느 쪽으로? B 쪽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숫자가 혹시라도 복잡한 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복잡한 수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런 숫자였어요. 이렇게. 이것도 어렵다고 해서요. 50, 50 이렇게 나와요. 50, 50. 50, 50 뭐예요? 가층 1이죠. 1대1. 작년에 그나마 좀 어렵게 나와서 3개를 냈어요. 3개를. 하나는 20, 하나는 3, 하나는 2 이렇게 냈어요. 3개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얘네들 전부 다 더해서 A 쪽으로는 얼마? 20. B 쪽으로는 3. C 쪽으로는 2. 그러니까 25분의 20은 A, 25분의 3은 B, 25분의 2는 C. 이렇게. 작년에 그나마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그냥 다 더해서 하나를 하면 돼요. 그래서 4대 6이기 때문에 A 쪽으로 40%가 가고 그리고 6만 명의 40%잖아요. 전부 다를 하면 안 되고 6만 명의 40%니까 2만 4천 명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13번, 14번을 보시면 되죠. 14번, 15번 크리스탈러인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맞죠? 중심지의 계층성 피라미드 구조고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고차일수록 그렇죠. 그다음에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가깝고요. 그다음에 시장, 교통, 행정 등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평평한 곳에 이렇게 정육각형 형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상권 모양이 중심지가 여기 있으면 상권이 이런 정육각형 형태죠. 상권이 이런 형태는 현실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는 현실적으로는 교통 조건이나 행정 조건이나 시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평하게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수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나. 이게 틀렸어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차 중심지의 영향력 때문에 고차 중심지 근처에는 점포들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쪽으로 갈수록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런 저차 중심지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이런 걸 예를 들어도 돼요. 사실은 아주 대도시 옆에 붙어 있는 위성도시 있죠. 대도시 옆에 붙어 있는 위성도시에서는 백화점이 안 돼요.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백화점이 돼도. 왜냐하면은 이 대도시로 쏠림 현상 때문에 그 고차 중심지 근처에는 중차 중심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안 된다고요. 중차 중심지 근처에는 저차 중심지가 다른 데보다는 안 된단 말이에요. 중차 중심지가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인구 한 3, 40만 되면은 백화점이 하나 정도 이제 들어설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인구 한 3, 40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대구 옆에 경산이 있죠. 대구 옆에 경산이 30만이 넘거나 30만 좀 돼요. 그 백화점 안 된다고요. 대구로 다 가지. 근데 진주가 30만이 돼. 진주 거제 이런 데는 거기는 백화점이 돼요. 주변이 없잖아.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보다 낮은 수준의 중심지들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포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근처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에요. 다음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1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16번, 17번. 자, 요거는요, 이제 공간 균배 원리에서 여러 가지 점포 유형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 공간 균배라는 게 뭐예요? 균배라는 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균등하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균배.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어떤 상권이 있으면 어떤 점포가 이게 미리 이제 선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고객들이 이 점포를 이제 이용을 해요. 그러다가 경쟁 점포가 여기 생겨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는 고객이 여기서 차단이 되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는 고객이 거의 없어져요. 이쪽에서 가는 고객은. 그러면은 이제 고객의 이 점포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이 경쟁 점포의 경우 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이 점포는 이쪽으로 이제 밀려가게 되고, 이건 또 살짝 또 이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공간을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산재성 점포의 경우는 이렇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 점포들이 경쟁 점포이지만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가구점 같은 거라든가 의류 이런 것들은 모여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 동종업종의 직접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집심성, 집재성, 국부적 집중성, 산재성 등 이런 형태의 이제 점포 유형이 이제 결정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간 균배 원리인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집심, 집재 이런 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공간 균배 원리란 경쟁 관계 있는 점포 상호 간의 공간을 서로 균배한다는 이론이며, 이는 한 점포가 먼저 입지하고 또 다른 점포가 입지하는 경우 어느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분석하는 원리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2번, 3번이 있는데, 자, 요게 한 번 정도 말씀드리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난 10년간. 자, 먼저 2번에 보시면은 시장이 넓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이 처음 들어보죠. 교통비 탄력성. 시장이 넓어요. 이렇게.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는, 탄력성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거잖아요. 그게 크다는 것은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에 따라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교통비에 따라 수량이 많이 변해요. 이 소리는 교통비가 많이 들면
다른 말로 번역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이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졌을 때 사람들이 사로 안 가요. 수량을 크게 줄여요. 이런 거는 탄력성이 큰 거예요. 거리가 멀어졌는데도 사러 가요. 수량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럼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근데 시장이 넓어요. 그러면서 교통비 탄력성이 커요. 그럼 사러 안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사러 안 가면은 어떻게 점포가 사람들을 찾아가야지. 사람들이 안 가니까, 멀면 안 가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넓은 지역에 하나의 점포가 감당이 안 되면은 이 점포는 저쪽으로 하고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포가 흩어져야 사람들 근처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점포들이 분산 입지해야 돼, 분산. 큰 경우에는 분산 입지를 해야 돼요. 근데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는 건 뭐예요? 수량 변화가 작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거리가 멀어도 사람들이 사러 가요. 거리가 멀어도 사람들이 사러 간다면은 굳이 점포가 흩어질 이유가 없죠. 예, 가운데서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심입지 현상. 예, 작은 경우에는 집심입지 현상을 보이는 거죠. 교통비 탄력성 할 때는. 그래서 이게 뭐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예 그냥 작은 집으로 외우면 되는 거죠. 예. 작은 집으로 외워 그냥. 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지만 예, 작은 집에 작은 집. 예,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은 집심 입지 현상이에요. 다음에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못해서 0이 돼버려요. 작다 못해서 0이 돼버려요. 작다가 0이 돼요. 그러면 집심 하다가 이때는 중앙이 돼요. 중앙.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분산 입지가 아니고요. 중앙이에요. 중앙.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집심 집재 산재성 점포 이런 것도 여기 이 원리에 따라 분류된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입지, 이게 좀 더 중요한데, 점포의 유형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틀린 걸 찾는데, 배후지 중심지에 입지할수록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 요것을 이제 집심성 점포라고 하며, 이에는 도매점, 백화점, 극장 등이 있다. 맞나요? 대체로 이런 것들은 배후지의 중심에 있죠. 그 다음에 동질적인 업종끼리 모여 있을수록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유형의 점포를 집재성 점포라 하며 가구점, 금융기관 등이 있다. 금융기관 이거는 집재 좀 헷갈리기도 하죠. 이게 한데 모여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죠. 자,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항목을 외우는 것은 좀 중요도는 낮아요. 3번에 가서 보세요. 동질적인 업종끼리 모여 있을수록 좋지 못한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유형의 점포를 산재성 점포라 하며 이에는 종묘점, 석재점 등이 있다. 종묘점, 석재점이 산재성 점포인지 아니지 뭐 헷갈리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외우는 거는 사실 중요도가 낮아요. 여기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구체적인 항목을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중요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동시대를 공부를 했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이거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크리스탈 집신 집재 이런 거를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왜 그걸 기억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살던 곳이 이제 군청 소재지였는데 거기에 석재점이 2군데가 있었거든요. 석재점 이렇게 그때는 늘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정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모습을. 이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조각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는 미술적으로는 전맹이기 때문에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늘 보고 지나다녔는데 제 어린 마음에 그 마음에도 저게 석재점인데 분명히 저게 국부적 중심지에 해당할까? 이게 오른쪽 페이지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그 표에 왼쪽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있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의 점포 유형에 보면은 농기구, 종묘, 석재 있잖아요. 그 석재를 보면서 과연 저게 집중성 점포, 그게 석재점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석재점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이게 국부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절대 중심지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자, 이게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지금 이론에 공부하는 모습들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그 중학교 때 공부했다면 몇 년 전일 것 같아요? 80년 전요?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요? 한 30 몇 년 되겠죠? 30 몇 년 돼요. 30 몇 년 전에 중학생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원래 이게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과적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어떤 이제 유명한 학자가 논문으로 발표해요.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관련되는 학자들이, 이 훌륭한 논문이다. 뭐, 그럴듯하다. 일리 있네. 이렇게 해서 다들 인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이론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다들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논문들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더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석사 과정, 그 다음에 학부 과정, 고등학생, 중학생 요렇게 내려가요.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중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들이 그 이전에 학자들이 논문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이 점점 내려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중학교 당시에 중학생이 배우는 논문이었으면 제가 공부하기 전 몇십 년 전에 벌써 나온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양놈들이 한 거예요. 양놈들이. 양놈들이 왜 양놈들이란 말 쓰는가 하면은 여기에 양화점이 나오거든. 양화점. 얘 중에 양화가 뭐예요? 양놈들 진말이잖아요. 그 구두 그 양화점이, 여기는 제가 헷갈릴까봐 아예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걸 다 안 써놓은 거예요. 그냥 줄여서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안 맞는 게 많으니까. 그 양화점을 걔네들은 산재성으로 봐요. 원래 이 교과서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양화점이 산재성일까요?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의 어떤 구매 패턴이 과거의 구매 패턴과는 많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항목을 암기하려는데 애쓰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위안이 되죠. 암기하려는 데니까.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하는 게 대체로 어떤 건가 하면은 농공어와 관련 농공어, 그리고 석재. 이 석재는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농기구점, 농과 관련된 거, 농기구, 또 뭐 있을까요? 농과 관련된 게 농기구, 씨앗, 종묘, 또 비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부적 집중성.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그 군청 소재지, 거기 뭐 그 비료 상점, 종묘사 이런 것들이 다 한가운데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울 때 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군청 소재지, 뭐 그래봤자 핵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핵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핵이 군청 소재지니까 거기에 뭐 종묘상, 뭐 낫 팔고 사 팔고 이런 어릴 때 기억, 그 모습이 그런 게 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근데 여기 이제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서 농공어와 관련돼요. 철공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구점, 어구 아시죠? 어구. 뭐 그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낚시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 국부적 집중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3번이 틀렸죠. 틀리기는. 근데 항목을 외우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4번에 동질적인 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할수록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유형의 점포를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건 이제 뒤에 거는 참고고요. 그다음에 편입품점은 보통 산재성 점포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이제 1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셔 19번을 보시면은 다음 보기에 들어갈 알맞은 점포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연결한 것은 기억에 배우지의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지 중심 하면 뭐예요? 집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의 점포가 서로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산재성 점포죠. 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기출문제에서는 20번하고 그 뒤에 23번을 좀 볼까요? 20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중심지 해서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중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고요. 이제 도달 범위, 여기 재화의 도달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도달 범위는 중심지 활동이 적용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가 아니고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죠. 예, 재화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게 뭐예요? 재화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게 사람들이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심지에서 구매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수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없잖아,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0이 되는 거리가 도달 범위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맞죠? 그 다음에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인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범위라고 할 때는 이제 거리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죠? 21번, 22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앞에 거 하고 중복되니까. 그다음에 23번을 좀 보겠습니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경제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최적 입지점이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했죠. 여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 직접이익인데 그 수송비와 인건비는 작을수록 좋은 거지만 직접 이익은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있지 않냐, 이게 아니잖아요. 직접 이익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등 비용선은 뭐예요? 등 비용선은 일단 뭐를 찾아요?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떤 지점이 수송비가 제일 적게 발생하는지를 보고 수송비가 제일 적게 발생하는 위치를 일단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수송비, 최소 수송비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요런 점들을 이렇게 여기 똑같은 10원만큼의 수송비가 더 발생해요. 여기 이 점으로 가면은 더 멀어지면은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기는 20원만큼 수송비가 더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 후에 왜 이걸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수송비를 제일 중요하다고 봤지만 수송비만 본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노동비나 집적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요 점이 제일 좋은 위치인지 아닌지를 이제 다른 걸로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치를 가니까 여기는 노동력이 풍부한 곳이에요. 여기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해요. 그럼 이쪽으로 옮기면은 뭐를 절감할 수 있어요?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는 늘어나게 돼요? 수송비는 늘어나게 되죠. 근데 수송비 늘어나는 것보다 노동비 절감액이 더 크다면 그때는 옮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옮기는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요거는 노동 지향 입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등비용선이라 그래요. 등비용선을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일단 먼저 뭐를 찾은 후에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것을 먼저 찾은 후에 옮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정말 대단해. 이걸 그 당시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찾아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거를 들어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찾아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5번의 등경선이고요. 지대론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